모두를 위한 경제교육을 원스톱으로 제공합니다. 경제정책 브리핑스의 코너, 오늘도 권혁준 경제평론가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평론가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경제가 워낙 어렵다 보니까 네. 그 너튜브를 통해서 PF 대출 때문에 저축은행이 어려워진다. 네. 은행이 파산할 수 있다. 이런 소문이 돌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많은 분들이 저축한 예금 이거 빼야 되나 네. 불안해하고 계신다는데 이때 꼭 기억해야 하는 게 예금자 보호입니다. 오늘 이 내용 준비하셨죠? 네, 맞습니다. 그 예금자 보호는요, 금융회사가 뭐 영업정지라든지 아니면 파산을 당했을 때 고객 예금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 일정 금액 범위 내에서 보통 이제 5천만 원이죠. 5천만 원 내에서 예적금 금액을 이제는 그 보장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 예금자 보호 방식이 크게 세 가지로 나눠져요. 첫 번째가 이제 공공기관인 그 예금보험공사가 있습니다. 그 예금보험공사에서 금융회사로부터 보험료를 받아서 기금을 조성해서 만약에 그 금융회사가 망하게 된다 그러면 이거를 보험을 가지고 소비자, 금융소비자에게 주는 방식. 이게 바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방식인데 일반 은행들이 여기에 속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소비자, 그러니까 예금자 보호 방식이 뭐냐면 자체적인 기금을 조성해서 금융 소비자들에게 예적금을 보호하는 방식이 있는데 이게 바로 새마을금고, 신협, 단위농협 이런 것들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는 정부가 보장해주는 예적금이 있는데 네. 그게 바로 우체국 방식이거든요. 우체국 예금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는 시중은행만 알고 계시는데 네. 저축은행, 신협, 단위농협도 사실 뭐 자체적인 기금을 조성하고 있기 때문에 예금자 보호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오해가 되게 많은 게 특히 이제 너튜브 안에서 조회수 끌려고 자극적인 콘텐츠로 이런 얘기를 해요. 뭐 새마을금고, 신협, 단위농협은 예금자 보호가 안 된다. 예, 그래서 막 사람들이 막 놀래서 아니 그럼 내 예적금은 예금자 보호가 안 되는 거야? 라고 하시는데 일단 예금자 보험, 그러니까 예금보험공사에서 지정하지 않는 상품이다 보니까 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예금자 보호 방식이라고 말씀드렸던 예금보험공사에서 하지 않는 것뿐이지 뭐 새마을금고, 신협, 단위농협 자체 기금으로 다 법규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똑같이 예금자 보호가 가능하고요. 네. 또 한 가지가 막 우체국 안 된다, 막 이런 거. 그런 거는 이제 틀린 말이죠. 사실 이거 우체국은요, 오히려 정부가 망하기 전까지. 나라가 망하기 전까지는 사실 뭐 문제가 없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방식으로 이제 예금자 보호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뭐 시중에서 떠도는 소문, 팩트가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예금자 보호 방식이 세 가지가 있는데 네. 다를 뿐이지 맞습니다. 어느 곳에 예적금을 넣어두셔도 예금자 보호를 받으실 수 있다라는 게 그렇죠. 5천만 원, 팩트입니다. 5천만 원 한도까지는 이자 포함해서 가능은 하죠. 네. 그러면은 이 방법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방법이었던 네. 그 예금자 보호 방식으로 그 공공기관인 예금보험공사가 보험으로 예금을 보호하는 것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게 보통 그 시중 은행들이 이 방법을 쓰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일반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1금융권들, 뭐 1은행들 이런 것들이 이제는 보통 이 방식인데 시중은행이라든지 저축은행, 그다음에 뭐 우리종합금융 이런 고객 예적금은 이런 예금보험공사가 이제 보호를 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리가 어떻게 되냐면 예금보험공사라는 기관이 있고요. 네. 금융회사,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은행이죠. 뭐 은행에서 예금 보험료를 납부를 합니다. 이 금액에 대해서 이제는 보험을 들어달라. 그럼 예금보험공사가 보험료를 받고 나서 이걸 이제 보험은 들어놓고 만약에 금융회사 망했어요. 그러면 금융소비자가 갑자기 그럼 황당하잖아요. 네. 돈을 못 받고 그렇게 네. 되다 보니까 대신해서 예금보험공사가 이제 고객한테 금융소비자한테 예금보험금을 이제 지급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예금자 보호 방식인 거죠. 그래서 이자 포함해서 5천만 원까지 이 한도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는 운행되고 있고 만약에 이제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든 상품이 예금자 보험, 이 예금보험공사에서 보호하고 있는 상품인지를 확인하길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요. 예금보험공사 사이트 들어가시면 거기에 예금자 보호금액 모의 계산기라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가시면은 되게 디테일하게 나와요. 당신이 그 가입한 은행 이름 지정할 수 있고요. 네. 금액 지정할 수 있고요. 뭐 부채까지 있으면 부채까지 지정해서 종합적으로 이제 예금자 보호 금액이 되는지 안 되는지 또 얼마까지 되는지를 또 상세하게 나와줍니다.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 은행들은 일단 뭐 예금자 보호 방식 첫 번째 방식을 말씀드렸던 여기에는 해당하지 않는 거죠. 그 은행들. 그래서 꼭 가셔서
한번 확인해 보시라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은행들은 은행이 망했을 때를 대비해서 네. 이 고객들의 예적금을 돌려줄 수 있는 장치로 그 맞습니다. 보험을 들어놓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그 예금자 보호 금액을 5천만 원까지로 알고 있는데 네. 이거는 변한 게 없나요? 그렇습니다. 뭐 이게 1인당 보호 금액이 이제는 세정 기준으로 이제 5천만 원까지입니다. 이게 뭐 교포나 외국인 다 포함하고요. 뭐 국내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이제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일단 지금까지로는 이제 5천만 원과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인데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그런 부분입니다. 내가 이제는 그 예금을 가입했을 때 연 뭐 6% 준다. 요즘에 뭐 1금융권이 이제 5%까지 나왔거든요. 네. 연 5% 준다라고 본다 그러면 내가 그러면 연 5% 포함해서 원금 이렇게 계산하시는데 만약에 은행이 뭐 그럴 리 없겠지만 망한다 그러면 네. 그 연 5%가 아니라 일단은 당시 약정한 이자율 그러니까 5%겠죠. 그거와 예금보험위원회가 정하는 이자율 중 낮은 이자율을 책정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망하면 5%. 예를 들어서 내가 가입한 금액이 네. 이자가 5%면 5%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아니군요. 현재 지금 그 은행 저축은행 종합금융 공시이율이 2.45%거든요. 그러니까 낮은 금액을 받는 거죠. 그래서 낮은 이자로 받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뭐 내가 아무리 뭐 고리에 그 적금을 가입한다 하더라도 일단 금융회사가 망하면 해당 금리로 받는 게 아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알아주시고요. 그래서 일단은 뭐 은행이 망할 이유는 없겠죠. 네. 하지만 과거에 저축은행이 망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주의를 좀 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5천만 원 이상, 만약에 제가 8천만 원을 예금을 들어놨어요. 네네. 그러면은 5천만 원까지만 이 보호 금액을 받을 수 있으면은 네. 그 나머지 돈은 받을 수가 없는 건가요? 그렇죠. 만약에 회사가 파산하거나 아니면은 말 그대로 이제 보호를 못 받게 된다. 영업 정지 당한다. 그러면 보호를 못 받잖아요. 그래서 5천만 원 이자 포함해서까지만 받고요. 그 이하의 금액, 그 넘는 금액은 네. 일단은 그 보호를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의할 점이 또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게 부채가 있는 경우는 또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A라는 은행에서 예를 들어서 예금자 보호 금액 넘는 금액을 했습니다. 네. 뭐 6천만 원 했어요. 그러면은 내가 그 같은 은행에 부채가 있다 그러면 일단 부채를 빼고 예금자 보호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부채가 있다 그러면은 더 많이 뭐 말 그대로 부채 빼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 5천만 원 이내로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혹시나 같은 은행에 예금도 있고 뭐 대출을 받았다 하시는 분들은 그거는 이제는 계산을 해주셔야 되겠다. 한마디로 최종 내가 예금자 보호를 받는 금액은 내 예금에서 부채 빼고 대출 빼고 남는 금액이 5천만 원 이하에서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당연한 것 같고요. 예. 당연한 얘기지만 네. 일단은 모르시는 분들이 꽤 계세요. 대출을 생각 안 하신 분들이 계셔갖고 그거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 예금자 보호 금액이 너무 적은 게 아닌가 생각이 그렇죠. 들거든요. 예. 아니 이게 도대체 2001년도에 만들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2천만 원이었거든요. 예금자 보호가. 그래서 이게 2001년도에 5천만 원으로 상향된 이후에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군요. 경제 규모도 발전했고 네. 그 뭐 돈도 많아졌는데 네. 5천만 원 한 그대로 20년 동안 끌고 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중에서는 야 이거 1억 원까지 늘려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저는 좀 1억 원까지 늘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불안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1억 갖고 있다 그러면 불편합니다. 이게 불안하신 분들은 쪼개서 이제 놓거든요. A 은행에 이제 5천만 원 넣어놓고 B 은행에 5천만 원 넣어놓고 왜냐면 금융사별로 5천만 원이다 보니까 나눠서 이제 하시는데 귀찮잖아요, 사실. 만약에 1억 원까지 해주면 사실 조금 더 유연하게 적금을 들 수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논의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예보에 대한 한도 상향에 대해서. 근데 금융업계는 사실 좀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사실 좋아하진 않거든요. 왜 그러냐면 아까 원리를 말씀드렸잖아요. 예금보험료 납부가 금액이 올라가요.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네. 금액이 높아지다 보니까 담보금액이 높아지니까 당연히 보험료도 높아지겠죠. 그럼 보험료를 더 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은행이 손해보진 않거든요. 절대. 당연히 그 대출금리를 높입니다. 가상금리를 높일 거예요. 보통 우리가 대출금리라고 얘기하면은 기준금리 플러스 가상금리에서 우대금리를 빼주거든요. 네. 가상금리를 높여주겠죠. 그러면서 이제 대출을 금리를 높여서 이걸 만회하려 할 거란 말이죠. 그럼 결국 소비자한테 그 금액이 올라가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 뭐 금융업계에서는 뭐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데, 네. 근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금융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한도를 높여줄 필요가 있지 않나. 5천만 원 너무 적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그 보이는 라디오 댓글창과 문자 메시지 샵 0945번으로 궁금하신 점들 많이 보내주고 계신데요. 네.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같은 은행인데 네. 지점이 다르면 지점별로 각각 보호가 되는 건지. 예, 이거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그렇지 않죠. 금융사별로기 때문에 이제 뭐 A은행에서 했다. A은행 광화문 지점에서 5천만 원 넣어놓고 A은행 여의도 지점에 5천만 원 넣어놨다. 그럼 뭐 총 1억 원까지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총 5천만까지만 이제는 그 5천만 원까지만 보호를 받을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은행이면 상관없어요. 뭐 그래서 B은행에 5천 넣어놓고 C은행에 5천 넣어놨으면 각각 보호를 받겠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불안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쪼개서 보통 예금을 하는 편이시고요. 네. 1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뭐 망할 리가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보통은 뭐 1금융권에 5천만 원 이상씩 이제 넣어놓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죠. 그래서 일단은 뭐 답을 말씀드리면 뭐 각각 넣어놓으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점별로는 보호가 안 된다는 그렇죠. 거죠. 지점별로 안 되죠. 네, 같은 은행이기 은행별로 때문에. 최대 5천만 원까지만 네네. 보호가 되는 겁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가 그 첫 번째 방법 일반은행 예금자 보호 내용이었고요. 네. 두 번째 예금자 보호 방식이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기금을 조성해서 예적금을 보호해주는 방식입니다. 네. 이걸 좀 알아볼게요. 예, 이런 부분들이 이런 방식이 바로 새마을금고 방식입니다. 예, 새마을금고 중앙회에서 예금자 보호 준비금을 마련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 새마을금고에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안내되고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와 새마을금고 예금자 보호 제도의 차이점은 뭐냐라고 해서 이게 친절하게 안내를 해줘요. 똑같이 5천만 원 예금자 보호 받을 수 있다. 차이점은 뭐냐면 네. 예금과 보험, 은행과 보험과 증권, 저축은행은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는 거고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법을 근거로 해서 새마을중앙회가 주체가 돼서 예금자 보호를 하게 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체 기금을 마련해서 준비하고 있고 네. 신협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협중앙회에서 신협예금자 보호기금이 있고요. 단위농협, 당연축협이 있습니다. 이게 단위농협하면 많이들 헷갈려하세요. 그러니까 중앙농협이 그러니까 그 농협은행이 있고요. 보통 우리가 이렇게 길거리에 돌아다니면 농협은행이라고 돼 있는 데는 이제 중앙에서 운행하는 겁니다. 그건 은행이거든요. 네. 근데 뭐뭐은행, 농협은행이 아니라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뭐 농협 뭐뭐뭐 지점 이렇게 네. 되는 데가 있어요. 그건 단위농협이거든요. 말 그대로 단위농협은요. 말 그대로 그 조직, 조합이 돼서 만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호금융예금자 보호 기금으로 이제 묶여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따로 예금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금자 보호를 기금을 마련해서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뭐 5천만 원 한도 내에서는 충분히 이제 보호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금고, 신협, 단위농협도 1인당 5천만 원까지만 보호가 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예금보험공사에서 이거를 보호하기 않기 때문에 마치 뭐 예금자 보호가 안 되는 것처럼 이제는 많은 분들이 이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만은 네. 사실 자체 기금에서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금자 보호를 받게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 기금도 안전한 거겠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또 그걸 물어보세요. 네. 그러면 중앙회가 무너지면 어떡하느냐. 근데 중앙회가 무너진다 그러면은 뭐 시중은행 무너지는 거랑 똑같거든요, 사실. 그래서 아마 정부가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 전에부터 해서 중앙회가 무너지면 모든 단위농협은 다 무너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럴 일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안전하게 기금을 운영하고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보호받을 수 있는 금액이 1인당 5천만 원까지로 동일한 거네요, 다. 네, 똑같습니다. 이게 5천만 원까지 이제는 이자 포함해서 받을 수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가입 당시 약정 금리와 기금 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이자율 중 낮은 금액으로 이제 만약 혹시나 파산하게 되면 네.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근데 여기서 또 다른 게 하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새마을금고와 신협 같은 경우에는요, 2천만 원까지 선지급이 가능합니다. 이게 무슨 제도냐면 파산했잖아요. 네. 근데 사실 많은 분들이 뭐 난 5천만 원까지 제도 보호받을 수 있으니까 당장 받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시는데 정말 그건 큰 오해입니다. 상당히 오래 걸려요. 예, 상당히 내가 5천만 원 받아내는데 상당히 오래 걸리는데 그렇게 되면은 내가 당장 돈은 쓸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는 새마을기금과 신협 같은 경우에는 선지급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은 혹시나
이런 새마을금고 신협이 지역에 있는 만약에 파산했다 그러면은 일단 2천만 원까지는 선지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뭐 급하신 분들은 이렇게 선지급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2천만 원 먼저 주고 나머지 금액은 네네네. 좀 이게 시일이 상당히 오래 걸리거든요. 네. 그렇군요. 네네. 이거는 참 좋네요. 네네. 예금자 보호에 대해 계속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럼 마지막으로 우체국은 어떤가요? 우체국은요, 이게 정부에서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은요, 우체국은 예금 보험에 관한 법률 제4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체국 예금 보험에 관한 법률 제4조라고 해서 국가는요,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국가는 우체국 예금 이자 포함해서 우체국 보험 계약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을 책임집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보장하거든요, 우체국은. 그러다 보니까 말 그대로 전시 이런 사변 일어나기 전까지는 사실 뭐 안전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우체국 예금은요 또 특징적인 게 한도가 없습니다. 이게 보통 우리가 5천만 원 한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한도가 따로 두고 있진 않아요. 없어요. 그게 5천만 원까지다 이런 얘기가 없거든요. 그럼 그 넣어둔 돈 전액 다 보호해 주는 건가요? 이론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게 1억을 넣어놨든 간에 2억을 넣어놨든 간에 일단 전액 이자 포함해서 모두 보호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우체국 예금이 좀 다른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래서 이제는 좀 재테크에 능하신 분들은 우체국 예금을 들려고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있기는. 그래서 제일 안전해 보이긴 해요. 네, 그렇죠. 근데 네. 이제는 이자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이유를 따져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보통 시중은행에 많이 드시고, 네. 또한 저축은행 같은 경우는 금리가 좀 높다 보니까 네. 오늘 보니까 시중은행에서 예금 5%짜리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저축은행은 이미 연 6%짜리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1금융권 은행도 5%짜리가 나왔기 때문에 네. 계속적으로 아마 예금 금리는 계속적으로 올라갈 오를까요? 것이다. 예, 그래서 이제 목돈이신 분들은 뭐 시중은행 넣어놔도 일단 예금으로 묶어둬도 이자를 받는데 굉장히 쏠쏠한 재미가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풍차 돌리기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풍차 돌리기요. 네. 저는 풍차 돌리기 좋은 생각이라고 보거든요. 일단은 어떤 건지 소개를 간단하게 먼저 해주시죠. 네. 풍차 돌리기가 뭐냐면 일단 통장을 12개를 만듭니다. 그래서 처음에 한 번 돈도 넣어놓고요. 네.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 만기가 되잖아요. 그럼 그걸 또 다른 통장에 옮겨요. 근데 그게 풍차 돌리기가 참 저는 좋다고 말씀드리냐면 그게 뭐 돈을 많이 모아서가 아니라 네. 일단 적금하는 재미를 들려요. 이게 또 만기가 되면 또 하나 들어서 또 다른 통장으로 옮기고 또 만기가 되면 그러다 보니까 저축하는 재미, 돈을 모으는 재미가 생기다 보니까 저는 재테크의 기본 항상 아끼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몸소 이런 풍차 돌리기로 적금에 대한 맛을 느껴서 저는 뭐 네. 적극 추천하고 있는 뭐 돈을 많이 모으고 안 모으고를 떠나서 네. 생활 태도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패턴이다, 뭐 습관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래서 아마 풍차 돌리기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마지막에 목돈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네. 재밌다라고 이제 많이 평가를 하고 계시고요. 그러니까 그게 다달이 이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달이 되죠. 만기가 되니까. 만기가 되면서. 예, 그래서 12개월이 지나면 네. 1년짜리를 묶어둔다 그러면 그게 이제 만기가 되니까 다달이 이제 목돈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걸 한꺼번에 묶어서 또 예금으로 묶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뭐 풍차 돌리기라는 어떤 재테크 방식도 좋고, 저는 그래서 젊은 친구들한테 꼭 이렇게 말하는 게 있어요. 제가 이제 대학에서 아이들 가르치다 보니까 학생들한테 네. 재테크의 기본을 아끼는 거다. 그리고 모으는 거다. 그래서 일단 저축하는 먼저 태도를 들어야지 뭐 말 그대로 투자 먼저 들어가거나 코인 먼저 하거나 아니면 뭐 주식을 먼저 하진 말고 일단은 저축하고 적금하는 재미. 그래서 적금을 먼저 하는 게 일단 재테크의 기본이다라고 이제 가르치고 있는데 네. 뭐 그거는 이제 사람들마다 뭐 투자 성향이 다르다 보니까 네. 다를 수는 있겠지만 네. 기본적인 어떤 모으는 재미를 먼저 가지시는 게 훨씬 네. 더 경제적인 관념에서 본다 그러면 훨씬 더 올바른 생활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네. 절대 그런 일은 없어야겠지만 네. 은행이 파산을 했어요. 네. 예금에 둔 자산이 5천만 원을 넘으면은 이 나머지 돈은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는 건가요? 아예 없지는 않습니다. 항상 우리가 기업이 파산하면은요, 청산이라는 걸 하게 되잖아요. 청산이라는 건 뭐냐면 일단 그 회사가 남아있는 자산을 이제 보겠죠. 그래서 뭐 자산이 남았는지 아니면은 뭐 숨겨놓은 재산이 있는지 자산이 있는지를 찾아낼 겁니다. 그래서 네. 부채보다 자산이 많으면 그 자산에 대해서 채무자들에게 이제 쪼개서 이제는 나눠주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은행이 파산했습니다. 네. 5천만 원 이상은 보통 이제 예금자 보호가 안 되기 때문에 못 돌려받죠. 그렇다고 해서 뭐 못 돌려받는 거 아니고 만약에 그 은행의 자산이 더 많다. 근데 대부분은 자산이 없죠.
파산했기 때문에 네. 거의 다 부채가 더 많을 텐데 네. 혹시나 이제는 자산이 더 많을 경우 그 금액에 대해서 이제 채무자들에게 이제 나눠서 이제는 그거를 배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론적으로 보면은 뭐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소량이라도 받을 수 있다 보지만 보통은 지금까지 금융권에서 파산했을 경우는 네. 사실 뭐 자산에 남아 있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좀 힘들지 않을까 해서 요번에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물론 금융권은 아니지만 FTX라고 네. 사실 외국에 있는 거래소 제3위 가상화폐 거래소였거든요. 네. 뭐 파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돈 묶여주신 분들은 지금 뭐 한 푼도 못 돌려받거든요. 사실 이제 파산했고 그다음에 지금 숨겨놓은 자산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네. 가상화폐다 보니까 찾을 수가 없어요. 이게. 아. 그래서 지금 그거에 대해서 청산을 맡고 있는 기관들도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게 외신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뭐 어떤 재무제표를 봐도 나올 수가 없습니다. 뭐 이게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숨겨놓은 자산도 못 찾죠. 자산이 또 얼마인지도 모르죠. 부채는 한 66조 원 정도 있다고 얘기하는데 네. 그 66조를 어떻게 갚습니까? 당연히 파산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에서 지금 투자하신 분들이 꽤 돼요. 10,000명이 넘어간 거로 보고 있거든요. 네. FTX 그 거래소에서 투자하신 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가상화폐 거래소의 파산이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영향을 크게 주지 않을까 우리 시장에. 그래서 뭐 오늘 얘기하고 있는 건 예금자 보호 제도지만 가상화폐는 예금자 보호 제도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예금 같은 경우는 파산하면 5천만 원까지 이자 포함해서 받을 수가 보호를 받지만 있는데. 가상화폐는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어떻게 제도권에 하나요? 있는 금융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주의를 하셔야 되겠다. 다시 한번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FTX 파산과 관련된 소식은 저희 네. 이번 주 금요일에 그렇습니까? 암호화폐 푸는 남자라는 코너가 있거든요. 거기서 좀 더 자세히 정말 보겠습니다. 꼭 청취하셔야 됩니다. 네, 네. 이게 웃으면서 할 이야기는 그럼요. 아닌데 그럼요. 네. 금요일에 자세히 네. 얘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권혁준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